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일요일 뉴스일 라이브 진행을 맡은 구자준입니다. 앞으로는 저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함께 하시죠. 일요일의 남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5월 5일 어린이날 뉴스일 라이브 시작합니다. 검찰 전담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3선의 추경호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송석준, 의종배 의원에 이어 세 번째 후보입니다. 당내에선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받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파는 업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흡연이나 음주는 물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가 음악순위 프로그램에서 잇따라 1위에 올랐습니다. 쟁쟁한 아이돌 그룹과의 경쟁 속에서 이룬 결과인데 그 비결을 알아봅니다. 네, 오늘 뉴스 분석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 신속히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만 해도 정치 공작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구자홍 차장님, 네. 검찰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본격 수사에 참여했다, 시작했다. 이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 총선 전에는 정치적으로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수사 개시 자체가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고발도 있었고 또 의혹도 제기가 된 상황이니만큼 이 검찰로서는 이 본연의 수사에 착수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현주 변호사님, 이 중앙지검 내에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고요. 검사 3명이 투입됐고 범죄 수익 환수부 검사도 포함됐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미를? 일단 전담팀이 꾸려지고 검사들이 추가로 투입된다라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제 표현으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범죄 수익 환수부 검사가 들어왔다는 건 일단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형법상 또는 특가법상의 뇌물죄 혐의까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뇌물이라든지 이런 부정한 것으로 인정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몰수와 추징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 범죄 수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에 검사들도 지금 투입된 것으로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님께 먼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당에서는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정치 공작과 함정 취재라는 기본 프레임에는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필요하다는 게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검찰이 정식적인 수사, 이 고발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권력 집행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사권을 집행하는 차원의 문제지 이걸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른바 특검을 막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다분히 정치적 공세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여쭤봤는데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옵니다.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강성필 부위원장께 안 여쭤볼 수가 없겠네요. 예.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국회가 이제 22대 국회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법야권에 큰 힘이 생긴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세 가지 의혹, 그러니까 양평, 명품백, 그리고 주가 조작 이 세 가지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대통령실에서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이 명품백 논란이 의혹이 가장 털기 쉬운 문제다. 왜 이게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가능성이나 대통령께서 인지하셨나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이게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해도 이런 것들을 조금 거부하는 명분 쌓기로 대통령실에서 비교적 쉬운 것부터 검찰을 통해 털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하든지 방문 조사를 하든지 서면 조사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여론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 점 꼭 명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 조항 없다는 말씀 주셔서 이거 먼저 좀 여쭤보고 가면 장현주 변호사님, 네. 처벌 조항이 없나요? 네, 일단 현재 청탁금지법상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금지 조항은 있는데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입법상의 불비가 아니었겠냐라는 이야기는 나오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행법상 배우자가 당연히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어떤 그 직무와 관련돼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명확히 있거든요. 예. 그러나 다만 이제 배우자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배우자니까 그 받은 공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직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텐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한데 사실 현직 대통령은 또 이제 재임 중에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배우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지금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과정에서 이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 뇌물죄까지도 확대해서 수사를 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검찰을 못 믿겠다라는 의견이 계속 된다면 정광재 대변인님, 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계속 탄력이 유지될지도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은 항상 수사를 안 한 때는 또 수사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요.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뭐 특검을 막기 위한 명분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목소리만 계속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이라는 것은 특별한 검사잖아요. 이게 계속 일상화되면 일반 검사와 달라질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는데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갖고 있는 이 수사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거의 입법 독재로 가겠다는 생각과 같은 수준이어서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입법 독재라는 표현은 이제 정광재 대변인께서 하신 표현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검찰은요 이 의혹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을 오는 9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정 차장님, 네. 서울 소리 측에서 좀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는 이제 고발이 들어왔을 때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발한 주체를 먼저 조사를 하고요. 피고발인, 고발을 당한 사람을 이제 소환 조사를 해서 이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지금 피고발인이 지금 서울의 소리 측입니다. 예. 왜냐하면 서울의 소리 측을 통해서 이 최재형 목사가 이 여사에게 이 명품백을 전달하는 영상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몰카를 통한 이 공작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 금품 수수였는지 이것을 지금 검찰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최재형 목사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이제 막 첫 발을 뗐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측이 서울의 소리라는 곳이고 이 서울의 소리와 그 목사를 고발한 측이 또 다른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민단체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고발인 조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는 9일로. 시민단체는 일정대로 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함정 취재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반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앞뒤가 함정 취재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것을 영상으로 녹화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영상을 녹화한다는 것은 사진도 아니고 영상으로 녹화해가지고 그 물적 증거로 남겨가지고 그걸 또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런 함정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정 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함정 취재가 분명하다고 본다라는 이 의견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고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함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황을 연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반갑고 또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때 선물을 건네주면서 몰카를 가지고 가서 촬영해서 그리고 그걸 자기와 가까운 언론사에 제보해서 보도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이 몰카 공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한 측과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촬영하고 보도한 측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제3의 이 공적 기관인 검찰에서 이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위법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정당한 보도였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김 여사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조사 방식에는 정광재 대변인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서면 조사, 직접 대면 조사 이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난번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그 조작과 관련한 수사를 할 때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서면 조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나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어떤 수사 방법이 좋을지 택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특검하면 사실 지금 전국의 또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한 특검법 주장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가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일단 그 조사 후에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오시죠.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쪽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이라는 말 들으신 적 없나요? 외압 없다는 입장 여전하십니까? 변호사 없이 조사 받으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다음 소환 조사 일정 정해졌습니까? 약 15시간이나 조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어젯밤 10시 30분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에만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을 안 했고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병대 최상병이 순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인데, 사실 그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이 두 가운데 사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국방부 장관의 어떤 명령이나 지시 하다를 바로 아래서 받으신 분이 해병대 사령관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의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이 최근에 있었던 발언했던 것들을 보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내부망에다가 조직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깊은 고뇌의 시간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암시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문스럽게 만들고요. 예. 최근에 최상병과 관련해가지고 여당 내부의 인사들 그리고 정부의 인사들이 매우 좀 심상치 않은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임기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이 변호인 없이 조사받았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보통의 변호인을 대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변호인을 통해서 그 조사받은 내용이 또 외부로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없이 어떤 수사관들과 검사들과 다이렉트로 뭔가를 털어놓고 싶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범철 전 차관의 탈당 언급해 주셨는데 정광재 대변인님, 이 부분 포함해서 지금 김계환 사령관이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은 거를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변호사 없이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크게 다툼의 여지가 없이 자신의 의견을 혼자 남의 다른 변호사의 조력 없이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 강성필 의원님은 뭐 그것이 외부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발언들을 했었는지는 이제 차차 외부에 알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범철 차관의 탈당은 개인이 정당을 탈당하고 뭐 당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더 이상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피의자 조사 본격화하고 있죠. 김 사령관에 이어서 신범철 전 차관, 이종섭 전 장관 등 윗선 수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 2일 최상병 특검법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이제 정치권에서 조금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구자우 소장님,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를 했잖아요. 네. 뭐 행사를 하겠죠? 어떻게 볼까요? 일단 뭐 예상을 해보자면 그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금 기승전 특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국정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그 역할이 주어진 이 기능과 이 조직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검찰의 어떤 그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검찰의 어떤 직접 수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것은 그걸 전담해서 수사하는 공수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관들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진상이 규명이 잘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결과를 보고 판단을 했을 때 미진하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 제대로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특검인데 지금은 검찰 수사가 시작돼도 특검,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특검, 모든 것을 지금 특검으로만 가져가는 것은 네. 말 그대로 현 그 정권을 좀 공격하기 위한 정쟁용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을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국회에서 이 그 해병대 이 수사 외압과 관련된 특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 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왜 모든 걸 다 특검으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특검이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모든 사안을 다 특검으로 처리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 최해병과 관련된 특검법 에 대해서는 또 총선으로 확인된 국민적인 민심이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공수처가 수사권은 있지만요. 이 최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일정할 때는 기소권도 있지만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공수처가 기껏 뭐 몇 개월이 걸리든 수사를 해서 검찰에 또 다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검찰에서 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과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이 최해병과 관련된 이 순직 사건은 특히 이 수사에 윗선에 외압이 있었느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의 정쟁거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장병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던 것이고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정치 진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한 후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서 신속하게 이 부분의 진상 규명을 하자는 야당의 요구가 저는 국민들의 뜻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신다 하면 벌써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텐데 이것이야말로 헌법 역사상 나쁜 선례로 남을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 굉장히 이 논란을 가지고 뜨겁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를 두고 나쁜 정치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역시 다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반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대내왔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21대 국회 안에 오는 28일로 유력해지는데 그때 다시 재의결을 시도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21대에서는 18표만 이탈해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거든요. 정광재 대변인님. 네. 지난번 회의에서는 김웅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을 했는데요. 네.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다시 재표결을 하면 나는 찬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탈표가 좀 많이 나올까요? 현재 분위기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비공개 장소에서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어떤 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더니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한다는 선서로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서는 엄격한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수사권은 행정부가 갖고 있는데 모든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국회가 일방적인 힘자랑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또 절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에 특검이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다 위헌이냐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을 탄생시켰던 겁니다. 그런 특성들을 고려한 특검이 돼야지 이번처럼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 자체도 본인들이 추천권을 갖는 특검은 국민의힘으로서도 또 대통령실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탈표 18표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변수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구자영 차장님. 네. 지금 총선 직후라서 낙천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의 변수가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제2 두 번째 투표할 때는 기명 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이 낙선에 대한 어떤 울분을 이 특검에 대한 찬성으로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예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요, 자기 사감보다는 공적 책임감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이시기에 따라서는 되게 이제 사적으로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국회의원이라는 이 무거운 자신이 헌법기관으로서 이 표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상당히 고심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탈표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일 본회의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도 하나의 이슈였는데 국회의장이 많은 압박을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네. 제가 그때 이제 국회에서 분위기를 좀 보니까 네. 김진표 의장의 해외 순방을 막을 각오로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통과가 됐고 네. 이제 해외 순방 잘 다녀오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해외 순방을 막으려고 했던 건가요? 저는 당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공항 가서 맞겠다 그랬는데 설마 맞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도 김진표 의장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는 본회의를 열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으로서 끝까지 어쨌든 여당과 야당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도 많이 느슨해졌다고 생각해요. 아니 본회의를 2일 날 아예 개최를 못하게 했었어야죠. 그렇게 의지가 있었다면. 어허. 그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만약에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의사 변경 일정을 변경해가지고 할지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총선 이후에 어떤 최상병 특검에 대한 총선 민의에 대해서 여당 구성원들도 확실히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18표가 이번 21대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저는 개인적으로 21대에서 18표의 어떤 이탈표가 안 나올 걸로 봐요. 예.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18표는 아니지만 8표는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난 시그널을 줄 것이다. 방금 말씀하신 8표는 22대 국회를 맞습니다. 염두에 두신 거군요. 22대 국회에서는 8표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근접하기만 하더라도 여당 구성원들이 많이 흔들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만 피드백 들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표가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특검법을 밀어붙인 게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통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쟁용 특검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어허. 또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런 행보도
강성 지지층과 개딸 전체주의에 매몰된 민주당의 일면을 보는 모습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대국민의힘을 상대로 민주당은 사기극을 한 겁니다. 본회의 하면서 이태원 특별법 통과시키겠다고 했지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는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이 안건 조정을 신청해서 한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사기극 아니겠습니까? 사기극이다. 네. 아, 사기극이라는 표현 들었으니까 또 말씀을 너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이었습니까? 국회에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 그렇고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수결 원칙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텐데 일단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죠.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오는 9일에 유력해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구자영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는 답변은 다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답변을 할까요? 저는 그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실로 1년 반 만에 합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에 기승전 특검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총선 결과는 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정은 지금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물가,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는 민생 경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비전,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특검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엄중한 현실을 국정 최고 책임자가 어떤 생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귀를 쫑긋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야당도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민생과 국가 안보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본질적인 국정 운영과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와 비판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제는 여야 지도부 구성 상황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영남권 3선 추경호 의원이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석준, 이종배 의원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정광재 대변인, 당내 세 번째로 출사표를 던졌네요.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저도 워낙 급변하는 내용이 많아서 굉장히 단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는 했었죠. 오늘이 그 원내대표 등록 후보 등록 마감일이니까 오늘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고심의 결과가 출마였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아마 뭐 이철규 의원의 출마와 연계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철규 의원도 아직 뭐 4-5시간의 후보 등록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어떤 결론을 낼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워딩만 놓고 보면은 출마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운 듯한데. 아, 그래요? 정치 상황을 놓고 보면 또 불출마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끝까지 이철규 의원의 후보 등록 그 여부를 살펴보고 그 이후에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치러질 것인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이제 선거가 9일이죠? 네, 오는 9일에 열립니다. 9일에 무슨 행사가 되게 많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민주당이 찐명 박찬대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 형식으로 거의 선임하다시피 했는데 22대 국회 개원 1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권 3년의 큰 바탕이 될 수도 있고 또 원구성 협상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있고 지금처럼 민주당이 힘으로 몰아붙이는 특검 법안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상력과 정치력이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수 여당과 뭐 대통령실이 당정 일치는 아니더라도 당정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원내 지도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 전반기 상임위, 그러니까 원구성을 하는 이 상임위 구성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대통령실과의 어떤 그 조화 그리고 대야 협상력이 있는 이 최적의 후보를 꼽아야 되는 이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국민의힘 당선자들의 어떤 고심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내대표 구성은 지금 그렇게 될 예정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대표도 문제입니다. 근데 최근 자택 인근에서 찍힌 모습이 화제가 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직자들을 따로 만났어요, 구정처장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 뭐 자맹을 계속하다가 사진 한 장이 다시 한동훈, 자맹하고 있던 한동훈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는데요. 그만큼 여전히 여권 내에서는 한동훈만한 어떤 뉴스메이커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모임이 좀 중요한 것은 이 국회의원은 뭐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 실무 당직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무 당직자들과 저렇게 만찬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당을 이끄는 역할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계속할 의중이 저 만찬에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사실 저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예. 그 당직자들한테 자주 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사진을 보고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참석했나 한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예. 제가 뭐 아는 얼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김형동 비서실장을 제외하고는 경호를 했던 경찰 출신 분들 또 비대위원장실에서 근무했었던 분들과 일선에서 수행했던 분들 아주 실무적인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앞으로 그 자신이 정치를 재개했을 때 정치적으로 당내에 큰 자산이 될 만한 분들은 아니고 실무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 위원님은 앞으로 이제 그분들을 자산 삼아 이 정치를 더 크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아하. 뭐 모임을 좀 정례화하자라는 의견들도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모임이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앞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야 되겠죠. 예. 짧게만.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실무진을 저는 만났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저기에 실무 역할을 뛰어넘는 정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얼마나 큰 오해를 받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해를 피하면서도 한동훈이라는 그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만찬이 아니었는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란히 앉으셔서 의견이 갈리니까 재밌네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한다면 땡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조국 대표 아니면? 예. 왜 그랬대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조국 그 혁신당이 총선 끝나고 나서 사실 이제 언론에서 많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위 어그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유명인들과 같이 엮어서 대화를 해야만이 언론이 다뤄주고 또 노출이 되고 조국 혁신당의 어떤 존재감이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조국 대표가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속내로서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조기 등판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또 당선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혼란 속으로 빠질 겁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는 내심 그런 걸 바라고 있질 않나. 그래서 한동훈을 응원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혼란스러워질 거라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국 대표는 한동훈 우리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콤플렉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이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자신을 연계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비교되는 게 있잖아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딸의 입시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특검으로 풀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내 12석을 갖게 된 조국 혁신당의 대표라는 분이 이렇게 사적 감정을 이용한 특검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은 해외로 진학을 했습니다. 조민 씨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특검법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규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뭐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좀 언급하고 지나가면은 장윤주 변호사님, 한동훈 특검법이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 같이 협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조국 혁신당은 이게 총선에서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라도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보여요. 네. 다만 이제 민주당과 협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22대 국회가 열려봐야 좀 알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좀 건강한 긴장 관계, 그리고 때로 협력할 때는 또 협력하는 관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만약에 진짜 발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뭐 협조하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사실 조국 대표가 뭐 앞서서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사감으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감 때문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가 총선에서 공식적인 공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 자체가 공정이라는 기치였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라는 것, 이게 브랜드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공정이라는 가치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또 물음표 찍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변한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하면 어떻게 될지 주목할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은 총선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백서 TF가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문 문항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네, 설문 문항 중에 이제 두 문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와 지원 유세가 총선에 도움이 됐는가, 이거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원톱 체제가 선거운동에 효과적이었나. 그러니까 이 두 문항만 놓고 보면 한동훈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지금 평가하기 위한 이 설문 문항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수의 낙선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포함한 범여권의 실책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싶어하는 낙선자들이 많은데 왜 지금 TF에서는 한동훈 개인에게 이 초점을 맞춰서 이 책임을 물으려고 하느냐,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반발의 목소리 준비했는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저희가 지게 됐는지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똑바로 말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매를 맞았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됩니다.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이렇게 반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 두 문항은 여러 평가 문항 중에 하나인데 유독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부각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 답안에 대해서 응답을 할 텐데,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와 지원 유세는 선거에 도움이 됐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10점 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데 예. 그분의 의견을 이 설문에 표시하면 되지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동훈 한 분에 대한 뭐 책임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번 선거를 치른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고 다음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를 종합적으로 묻고 있는 거니까 이 질문에만 집중해서 뭐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장처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만약에 저한테 설문 문항을 짜라고 했다라면 예. 이 의대 정원 논란이 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뭐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논란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권의 지지층 그리고 여권의 후보들조차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설문 문항이 있었다라면 네. 이렇게 크게 논란이 안 됐을 텐데 이제 그런 당 외적인 이 책임을 묻는 설문 문항은 빠져 있고 한동훈 개인의 책임을 묻는 듯한 이 설문 문항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문항들이 사실 다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정광재 대변인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질문은 일부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당대표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론이 안 될 수가 없는 인물이라서 그렇긴 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도 정광재 대변인님, 네. 원내대표 선거와는 다르게 당대표 선거에는 굉장히 좀 인물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전당대회는 누가 뭐래도 흥행이 돼야 국민의 관심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선 이번 당대표 후보에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해서 이 당원과
우리 아직 뭐 룰이 세팅이 되지 않아서 민심이 일부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당대표 자리도 쉽지 않을 겁니다.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당대표 그리고 또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까지도 이제 발판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적임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방금 룰 변경 잠깐 언급 주셨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최대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7대 3이나 5대 5 이런 정도로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한 5대 5 정도 돼야 대폭 바꿔줘야 저 당이 변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국민의힘은요.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이렇게 합산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러왔는데 5대 5까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당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당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당대표 뽑을 때마다 항상 좀 논란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3대 7로 했었다가 지난번에 이제 100% 당심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민심과 당심이 좀 괴리돼서 당이 대통령실에 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민심을 일정 부분은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민심의 일부 반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민심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것은 역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경우를 보니까 권리당원 45%, 대의원 40% 그리고 민심은 10%밖에는 반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상황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룰 세팅하는데 참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지난 3일에 원내대표도 선출이 됐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당의 발전을 위한 개혁적인 발언 세게 해줘야 된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이런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봤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옳지 않다. 새로 당선되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일은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필 부위원장님, 이 말이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여서 개혁 입법 과제를 좀 완수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너무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를 좀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하나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작년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자 제한법이라고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게 당내에서도 조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라는 것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또 정치로 따졌을 때는 이제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일 대우로 딱 맞춰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사실 여당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엄청나게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일 대우를 맞춰놓지 않으면 이게 힘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론 당론을 정하기 전에는 치열하게 토론을 하되 치열한 토론 끝에 결론이 만들어지면 우리 단일 대우로 모아서 힘을 모으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정광재 대변인께서 민주당은 민심 10%밖에 반영 안 한다고 언급을 하셔서 제가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여론 25입니다. 그래서 결국 굳이 따지면 75대 25인데요.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당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5대 5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반론권 차원에서 여쭤봤고 장현주 변호사님, 국회의장 선거는 근데 조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원내대표는 단독 선출됐는데 국회의장에서 후보군이 좀 여러 명이 언급되고 있죠. 그렇죠. 일단 6선인 이제 조정식 의원에다가 그리고 이제 추미애 지금 당선인도 지금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또 5선에 정성호 의원까지 있기 때문에 또 우원식 의원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4파전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당 내에서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당원들의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통과가 됐던 이제 최혜병 특검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이제 상정을 해줄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사실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와 또 목소리들 나왔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가 있는 것도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적도 버려야 하는 것 분명합니다. 이거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여야 간에 어떤 그런 논란이 되는 입법이 있을 때는 중재도 하고 때로는 나아가서 국회 수장으로서, 그러니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할 때는 또 그런 견제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특히나 이번 총선에서의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22대 국회에서 과연 어떤 분이 국회의장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들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예, 의원들이 직접 국회의장 선거에 참여를 하는데 제가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위를 했습니다. 40.3% 선호도에서 이런 결과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정성호 의원이 따르고 있고요. 이런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저는 이런 여론조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표권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차기 국회의장이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통계를 이용한 여론몰이, 여론 호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차기 국회의장과 관련된 선호도 조사를 한다면 이번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당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차기 국회의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차기 의장으로 자꾸 저렇게 내세우는 것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저런 여론조사는 역대 어느 총선에서도 없었던 여론조사입니다. 이번 22대 이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유일하게 저런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정인을 위한 여론몰이 또는 여론 호도용으로 곡해될 수 있는 여론조사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굉장히 대치 전선이 좀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선출된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선출될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떤 협치의 물꼬를 틔워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건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가짜 신분증 만드는데 3만 원에서 5만 원밖에 안 든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위조 민증입니다. 그러니까 증을 위조해준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그 위조 신분증의 대가가 3만 원에서 5만 원이라는 사실은 좀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위조 신분증에 대한 부분들이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고 그리고 일반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금 SNS를 통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흔하게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3만 원에서 5만 원이라고 한다면 청소년들도 사실 용돈을 모은다면 또 쉽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만 낸다라고 한다면 위조된 신분증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참 당국에서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진짜 이게 위조가 이렇게 쉽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업자들과 접촉을 해봤습니다. 바로 가짜 신분증 인증 사진을 보내주고요. 대면 거래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안 걸리는 거 맞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보통 연락 오시는 분들은 없고 홀로그램을 저희가 다 제작하고서 주는 거예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위조 신분증 이렇게 만들기가 쉽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사실 저도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같은 경우 뭐 스티커로 붙여서 하는 그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해보셨다는 건가요 혹시? 아니 형님 그 학생증 빌려가지고 뭐 당구장도 가보고 했지만 요즘은 너무 세상이 범죄에 우리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분증, 가짜 신분증을 통해 가지고 어디 뭐 술집을 간다거나 유흥업소에 들락달락 하다가 나쁜 일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은 법적으로 빨리 보완을 해서 엄벌에 처해야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문제가 그냥 미성년자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구장 차장님, 자영업자분들 경우에는 피해를 다 입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4.0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신분을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조 신분증은 그런 전자정부 4.0 시대를 역행하는 공권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아주 나쁜 범죄입니다. 예. 저는 이 가짜 신분증이 저렇게 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경각심을 가지고 수사 당국에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문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자영업자들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와서 음주가 허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거나 이런 것들이 적발돼서 이제 폐업이나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완화해라.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것 자체를 사실 미연에 다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부 조치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홍보 차원에서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필 위원님. 네. 이게 지금 무인 점포가 많아져서 더 문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거기는 성인 인증을 해야 되고 하니까 위조된 신분증 쓰기가 자유롭지는 않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위조 신분증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는 저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라든가 그런 게 접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이 마약이 술집이나 유흥업소에 엄청 많은데 이런데 청소년들이 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거길 들락날락거리다 그런 데 휘말리게 되면 정말 국가적으로 큰 치명적인 타격이기 때문에 이런 거 법적으로 빨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약 언급해 주셨는데 그 신분증을 위조한 것이 미성년자의 문제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성인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게 이렇게 쉽다면 마약뿐 아니라 성범죄 같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일단 이 신분증을 위조한다는 것 자체가 공문서 위조로 굉장히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분증 위조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아무래도 신분증을 위조해서 그 다음 단계의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범죄를 사전에 좀 차단하고 막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지금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어린 여성과 연애하기 위해서요. 어허. 신분증의 나이, 그러니까 출생 연도를 3년 늦추는 그런 그 신분증 위조를 했던 범행이 적발이 됐고 집행유예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성이 30대, 92년생 남성이었는데 95년생으로 출생일을 위조를 하고 어린 여성들과 좀 연애를 해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이런 신분증 위조가 이렇게 적발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혹시 또 추후에 또 성범죄라든지 더 나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신분증 위조에 대한 행태들, 특히 SNS를 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네. 아까 정부 정책 홍보를 좀 잠깐 해주셨는데 이제 자영업자뿐 아니라 여러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특검과 같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민생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대화 타협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엄벌주의가 답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이게 특히 또 성범죄나 마약 범죄로 연결됐을 때는 양형위원회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벌을 좀 과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논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알겠습니다. 가짜 신분증 판매 범죄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는 130만 원에 가짜 면허증을 만들어준다. 이런 사기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경찰 단속도 불가능한 면허증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구자영 네. 이건 실제로 그렇진 않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경찰 단속도 불가능한 신분증이 통용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신뢰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분증은 없습니다. 그런 가짜 신분증, 가짜 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에서 현재로서는 만들 수도 없고 만들게 된다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이 가짜 신분증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어떤 단속과 이 수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가짜 신분증 만들려고 마음도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학의 소식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이 우릴 맞이하는 날 함께 하늘 여행 떠나요. 네, 지금부터는 최정아 대중문화 전문 기자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찬원 씨가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한 기록이라면서요? 네, 자작곡 하늘여행 같은 경우가요. 이번에 KBS 뮤직뱅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번에 뉴스에이 라이브에서 전달을 하게 된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트로트 가수가 뮤직뱅크에서 그러니까 음원 차트, 이 차트에서 가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게 2007년 이후 무려 17년 만이기 때문입니다. 3일 방송된 이번 이 해당 프로그램에서요. 이찬원의 하늘여행 그리고 걸그룹 아일릿의 마그네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노래가 붙었습니다. 1위를 놓고 경쟁을 한 건데요. 보통 이 뮤직뱅크 순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음원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 음원 점수 그리고 방송 횟수 점수, K-팝 팬 투표 점수 그리고 음반 점수 등이 다 이제 집계가 돼서 선정이 됩니다. 예. 이찬원 씨 같은 경우는 이날 총점이 무려 7,200점이 넘었어요. 네. 그런데 걸그룹의 점수가 4,000여 점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3,000여 점이 넘게 나는 점수예요. 사실 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로트 가수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 9월에 이 강진 씨 땡벌 이후에 무려 17년 만입니다. 그렇군요. 이찬원 씨가 또 이에 대한 소감을 밝혔는데요. 처음으로 이 뮤직뱅크 1위를 하게 됐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있게끔 항상 늘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팬덤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예, 구자영 차장님. 네. 아일릿 아세요? 잘 모릅니다. 도영 아세요?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QWER 아세요? 다 모르시죠?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알 수 없는 아이돌 그룹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아이돌 그룹들인데 이 아이돌 그룹과 경쟁을 해서 이찬원 씨가 트로트로 1위를 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최정아 기자께서 주셨는데 그럼 그동안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1위 했던 트로트곡은 뭐가 있나요? 딱 들으면 제목을 듣자마자 그 노래라고 하시는 이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김수희 씨의 애모. 제목 듣자마자 우리가 이 전주부터 생각이 나죠. 그리고 그대가 쓴 네, 그 그렇죠. 노래죠? 노래 예. 따로 부를 뻔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를 꺾고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강진 씨의 땡벌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05년도에 발표가 됐었어요. 나훈아 씨의 노래였는데 강진 씨가 이제 나훈아 씨에게 부탁을 해서 2005년도에 본인의 곡으로 발표를 하게 됐죠. 근데 호응을 당시에는 얻지 못했다가 이 조인성 씨 주연의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 조인성 씨가 부르는 모습으로 인기를 얻었고 당시 드라마에서 뭐 이승기 씨, 노주현 씨 등이 부르는 모습으로 당시에 또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요. 길거리 어디에서나 땡벌 부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장윤정 씨 또 빠질 수 없는 게 2005년도에 MBC 음악 캠프에서 1위를 했고요. 또 우리 임영웅 씨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1년도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로 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인 이찬원 씨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21년도에 임영웅 씨가 1위를 차지한 후에 트롯 가수로서는 무려 3년 만에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젊은 트롯
트로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구정자님께 아이돌 아시냐고 여쭤봤는데 트로트는 왠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찬원 씨도 압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찬원 씨가 이런 경쟁 프로에서 트로트로 1위를 한 게 쉽지 않은 일이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트로트를 좋아하는 이 국민 팬덤이 넓어졌다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뭐 가수들의 노래를 단순히 듣고 소비하는 그 청중이나 아니면 그 애청자가 많았더라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네.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 사람을 응원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 차트 아이돌과 경쟁에서도 트로트 가수가 뭐 1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나. 지금 뭐 대한민국의 이 K-팝이 전 세계를 좀 호령하고 있는데 한국의 트로트가 또 전 세계 무대를 좀 뭐 평정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까지 해보게 됩니다. 예, 이 이찬원 씨의 하늘 여행. 아까 자작곡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장윤주 변호사님 혹시 어떤 노래인지 아시나요? 저도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찬원 씨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제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런지 자작곡이라는 점이 참 눈이 가더라고요. 예. 사실 자작곡이라고 하면 이제 저작권 수익률도 네. 굉장히 많아지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찬원 씨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작곡 실력까지 있다라는 것 이번에 또 새롭게 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워낙 끼가 많은 연예인이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게다가 곡을 쓰는 능력 까지 있고 이제 1위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대중적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은 것에 다름없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또 많은 자작곡들 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찬원 씨가 데뷔한 지가 4년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데뷔 4주년을 기념해서 팬들과 소통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수라는 직업은 노래를 들어주는 청중이 있어야 되고 그 노래를 사랑해주는 그 가수를 사랑해주는 팬이 있어야 가수의 존재도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곁에서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고 그리고 또 방송 통해서 아주 유쾌하고 건전한 웃음 줄 수 있는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큰 재미와 감동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주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이찬원 씨가 데뷔는 4년인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은 대회에 좀 입상을 했었죠. 그렇죠. 역시 이 내공은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대회는 물론이고요. 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그 기록이라고 하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과거의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정말 감출 수 없는 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찬원 씨라고 하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퍼포먼스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이 말도 잘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능 프로그램을 거의 5개 정도 고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사실 트롯 가수 중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1등이 아닌가, 고정 예능은 1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로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정말 1등 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구장 차장께서 손 드셨어요. 네, 이찬원 씨 제가 기억나는 게 딱 2가지가 있는데요. 목표가 2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연예 프로그램에서 1등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건 이뤘죠. 또 하나는 이 드라마 배우로 주연 배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의 이찬원 씨의 저런 인기이고 상승세라면 이 주연 배우의 꿈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찬원 씨 팬이신가 보네요. 굉장히 이찬원 씨도 좋아하고요. 임영웅 씨도 좋아하고. 알겠습니다. 누구도 좋아합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알아봤는데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근데 어린이날이어서 전해드리기가 조금 더 씁쓸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하나 같이 보실 텐데 사진 이미지가 나가고 있죠. 저출산 맞냐? 저주할 거다. 그리고 뭐 오다가 교통사고 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고요. 이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좀 시끌시끌한 내용인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한 키즈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의 SNS를 캡처한 모습입니다. 키즈 카페 직원이요? 그렇죠. 키즈 카페라고 하면 잘 아시죠. 이제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고충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은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SNS를 통해서 뭐 저주한다라는 말도 남기고요. 그리고 저 달력에 있는 거는 예약 일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60명, 50명 이렇게 예약이 단체 예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110명 예약 가보자고라고 쓰면서 오다가 교통사고 나라 정말 저주를 했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SNS에 올라져 있었고 이것을 이제 어린이집
학부모가 보고 이제 커뮤니티에 올려서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글입니다. 사실 뭐 일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의 뭐 저주한다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 개인 SNS라 하더라도 또 학부모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받으시는 충격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한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차량을 뭐 교통사고나 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인간의 도리를 좀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업에 대한 게 존중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어떤 일이든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만 이 키즈 카페라고 한다라면 그 업태 자체가 어린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면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안전하게 놀 수 있을까? 그것을 좀 궁리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저분의 경우에는 그냥 뭐 알바로 뭐 용돈이나 좀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그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좀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누리꾼들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저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 투정을 넘어선 악담이다. 왜 엄한 사람한테 저주를 퍼붓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해당 키즈카페 측은 문제 직원이 연락이 두절됐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학부모님들께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근데 여기가 저 일이 있고 나서 아무래도 타격을 좀 입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업주의 얘기에 따르면 뭐 주말 매출의 3분의 1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당연히 이제 그 업체가 어디인지 소문이 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키즈 카페를 또 가는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또 아이들을 보고 또 저주도 하고 또 힘들다고 뭐 교통사고 나라라고 말한 그런 직원이 있는 또 키즈 카페에 가는 거 좀 꺼려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매출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업체 사장님도 또 나름의 피해를 봤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사장 입장에서는 또 직원들의 관리라는 문제는 또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직원과 지금 연락이 두절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연락을 해서 좀 학부모님들에게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물론 일각에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공인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 개인의 SNS에 올린 글을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 글을 보고 상처를 받은 학부모님들, 아이들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가올 한 주의 주요 뉴스를 미리 짚어보는 앞으로 뉴스 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7일 취임식을 열고 집권 5기를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서 사실상 종신 집권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달 중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날짜 이번 주 목요일이 유력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해진 형식 없이 할 수 있는 답은 가급적 다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7월 신림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조선. 항소심 선고가 금요일에 나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조선과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가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휴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수술과 외래진료 등의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 단체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뉴스였고요. 저는 60초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뉴스에일 라이브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일요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